제가 회계법인에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30몇 년간 있었다가 올 초에 이제 처음 한밭대학교로 옮겼고요. 옮기고 나서 4월 달에 아마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그 당시 비트코인 관련한 과세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뭐 아주 핫 이슈인 것 같아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자산이라는데 현재는 이제 세법에 가상자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이제 이슈를 한번 보시면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아니면 세법 개정안을 많이 지금 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가상자산 사업자 이제 신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이제 실명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총 42개 사업자가 신청을 했는데, 원화마켓 사업자는 지금 두 개 사업자만 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10월 달에 선물 상장지수 ETF가 이제 상장이 됐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라고 거기에서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과세 의원 입법인데요. 윤창현 의원, 유경준 의원, 노웅래, 조명희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기본적인 공통적인 거는 과세를 좀 유예를 하자. 1년에서 2년 정도 유예를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과세 방안은 뭐 기존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든지 아니면 금융투자 소득에 포함을 시키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유예 이유는 어떤 이 제도 자체를 좀 더 정비를 하고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소득세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세법에도 가상자산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가 소득세법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보면 소득세법 21조에 이제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특검법에 나오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 관련해서는 기타 소득을 이제 과세를 할 때 일단 취득가액하고 부대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이제 곧 시행이 될 건데요. 이게 2021년 12월 말 그 당시 시가랑 원래 본인이 취득한 취득가액이랑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이제 간주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을 이제 여러 번 사고 팔 텐데, 그때는 이 선입선출법, 먼저 산 것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양도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가액은 시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국세청이고 시가고시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이제 지정을 할 겁니다. 그 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을 평균을 낸 거를 시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액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250만 원 공제하고 20%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들 기타 소득도 원래는 종합소득에 이제 합산돼서 과세를 하는데요. 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가지고 20% 과세로 이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뭐 거주자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도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이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인출하는 시점, 요건 좀 거주자하고는 조금 틀리는 거는
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다시 입고하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상자산 한 개 가액하고 수량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인데 비거주자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는 자,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겠죠.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천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필요 경비가 확인이 되면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도가액의 10%하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의 20%하고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필요 경비가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양도가액의 10%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그 납세 의무, 납세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세무서에 이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각 개인별로 거래한 모든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상자산 종류도 제가 보니까 273개를 코드를 다 주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간 1년치를 합쳐서 집계표를 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별로 가상자산 종류별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그걸 다 집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전산으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고를 분기별로도 하고 연간으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아시다시피 2022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거주자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를 하고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 빼고 부대비용 빼고 250만원 빼서 거기에 20%를 과세를 합니다. 비거주자는 둘 중에 작은 거라 그랬죠. 양도대가의 10%하고 양도차익의 20%.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의 10%로 분리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 손익통산은 가능합니다.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나면 두 개를 통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실이 그 다음 해로 2월은 안 됩니다. 2월 공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양도는 아까 말했듯이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거주자는 원천징수를 안 하고 그 다음 해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매달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 해외에서 양도차익이 났을 때 가령 미국에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으면 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외국납부세 공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법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국납부세 공제 될 수 있는 게 종합과세소득,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거기에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공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이 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과세 유예를 과연 하는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 대상은 특검법 제2조 이제 가상자산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외를 시켰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임머니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선불 전자지급수단, 뭐 전자채권, 상품권, 전자상품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걸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상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할 거냐? 뭐 지금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다 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상자산 개념이 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FATF에서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이 가상자산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줬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6번에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감독기관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자, 그리고 협조를 하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감독기관으로 보면 이제 FIU죠. FIU하고 다른 국가 간의 감독기관 간의 이 인가된 가상자산 사업자들 사이 정보를 공유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국제자금 세탁 방지니까, 자금 세탁 방지니까 과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개념을 새로 정의를 좀 했는데요. 이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엔더입니다, 엔더.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 들어간 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죠. 결제 또는 투자 목적. 그리고 이 법정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이 가상자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세 대상 관련해서 쟁점이 뭐냐? 첫째,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토큰이 있는데,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거냐, 그럼? 뭐,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 뭐, 유틸리티 토큰, 시큐리티 토큰, 전부 다 포함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거래들, 뭐, 하드포크라든지 에어드랍, 그 다음에 NFT,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냐? 그 다음에 디파이 거래도 포함을 할 거냐? 뭐,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죠. 그 다음에 구입과 유통이 가능한 이 고가의 게임 아이템, 사실 뭐 몇 억짜리 게임 아이템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런 과세를 안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이 기존에 이제 가상자산을 보지 않는 것은, 어떤 범용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지불이나 화폐 기능이 있는 거, 또 선불, 유가증권 그런 기능이 있는 것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단순히 가상자산이 전부 이거고, 요거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나열만 하지 말고 그게 왜 제외되는지, 제외되는 원칙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납세자가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예측 가능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원칙을 좀 제시해달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다양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법이 결국에는 뭐 나중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세 유예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면, 뭐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찬성하는 쪽은 뭐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당연히 시행해야 된다. 소득이 있는데 왜 과세를 안 하냐, 그런 입장이고요. 과세유예 주장은
일단 과세 요건 자체가 성숙이 안 돼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 대상 자체도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법상으로 이제 가상자산이 인정되는 자산이 아닌데 이걸 과세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투자자 보호장치라든지 이 업권법, 뭐 가상자산법 아니면 뭐 디지털 자산법, 이런 업권법 자체도 없는데 지금 과세를 할 거냐. 어떤 사람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우선 과세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그게 이제 뭐 순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회피 관행성이 있는 뭐 해외 거래소를 통한다든지 P2P라든지 이런 걸 국내 거래소 이용자하고 어떤 불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과세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할 때,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과연 국세청이 그걸 추징을 할 수 있느냐. 뭐 다른 타국가 국세청하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기타소득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과세가 금융투자소득에 비해서 불리하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그 두 개의 과세를 비교해보면 기타소득 시행일은 2022년이고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입니다. 과세표준은 250만원 초과에 20%,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 공제해주고 3억까지는 20%, 3억 초과하면 25%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이제 금융투자소득 같은 경우는 3억을 초과하면 세율이 올라가죠. 25%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통사는 당해년도는 둘 다 가능하지만 2월 하는 거, 당해년도 손실을 다음 해로 2월 하는 거는 기타소득은 불가능하다. 금융투자소득은 5년간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기타소득은 안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1억 정도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기타소득과세가 금융투자소득과세에 비해서 한 950만원 정도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기본 공제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그 건강보험료 산정의 그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은 빠져 있습니다. 종합 그쪽은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부담이 생기고, 그 다음 말한 대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 가상자산을 왜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느냐? 기재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회계 기준에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세법상 상표권 같은 그런 무형자산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런 이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이제 가상자산 소득하고 금융투자소득을 따로따로 과세할 때하고 합쳐서 과세할 때하고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쳐서 과세할 때하고 어떤 게 유리하냐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양도차익이 고액일수록 금융투자소득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3억 초과분은 25%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뭐 몇천만 원 정도 차익이 나는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융투자소득에 합쳐서 과세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결론입니다. 외국 사례를 한번 쭉 요약을 해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가상자산을 프로퍼티로 봅니다. 재산으로 봐서 기존의 양도소득 과세하는 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뭐 지불 토큰이라든지 하드포크, 에어드랍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디파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입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국도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2,300 파운드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호주도 1만 호주 달러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UK, 영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죠. 기재부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그 다음에 호주도 이제 정권으로 보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치도건가는 선입선출법 파이프로 하는 데도 있고, 뭐 개별법으로 하는 데도 있고, 평균법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도 무형자산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고, 독일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잡소득으로 해서 이제 기타 소득 과세 같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종합과세입니다. 종합과세 포함시켜서 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암호자산 아니면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텍스상 분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무형자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기타 다른 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는 게 뭐 영국, 미국은 재산으로 보고 있죠. 그냥 재산, 프라프티나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있고요. 기타 유가정권으로 보고 있는 게 호주, 그 다음에 외환, 이 하나의 화폐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일랜드라든지 네덜란드 이런데, 그 다음에 상품으로 보고 있는 데는 홍콩, 캐나다 이런 데는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KIFRS에서 이제 가상통화 분류에 대해서 2019년에 이 예규를 하나 냈습니다. 결국에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형자산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줬고요. 판단 근거는 그렇습니다. 이 거래 상대방한테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취득할 그런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금융자산이 되는데 이 가상자산은 그런 계약이 없다. 그래서 재고자산 아니면 이 물리적 실체가 없으니까 무형자산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가상자산이 무형자산 성격을 지니는 건 결국 물리적 실체가 없다.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자산하고 비교해보면 물론 이제 계약이 없다는 그런 건 있지만 어떤 가격이 변동하고 경쟁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선물 거래 아니면 ETF까지 지금 상장이 돼 있고 이런 걸 감안하면 어떤 금융자산, 새로운 금융자산이 아니냐, 새로운 금융자산에 가깝다 그런 의견이고요. 이 해외기준이라는 게 뭐 망고불변은 아니죠. 당연히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한국 기업회계기준협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형자산을 보기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보고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몇 년간 그 펜트카 미국의 이제 거주자들은 이 전 세계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 거주자 계좌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RS라고 요것도 이제 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요. 그 다음 최근에 EU에서 이제 행정지침 DAC라 해가지고 행정지침을 발표했는데 요게 이제 암호화폐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간에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행정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사점은 뭐냐?
각국의 이제 과세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를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내고 하고 있지만은 이 특징 자체를 따라가기가 가상자산이 워낙 빨리 발달하니까 이 업데이트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 국제 간의 과세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감독기구를 선정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이제 국세청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어떤 다자간 조세행정협약, 공조협약, 지금 121개국 우리나라랑 하고 있는데 그걸 포함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앙 가상자산을 지금 정권거래소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가증권은. 그렇지만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자별로 다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장치도 없고, 그 다음에 금액평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한 그 DAC 관련한 EU 행정지침인데요. 1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공정하고 간편한 과세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건데요. 이 DAC 8번에 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과세가 효율적이 되려면 이 납세자가 이제 지금 자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자진 신고하는 거랑 여러 이해관계자들, 뭐 거래소라든지 지갑 공급자, 보관업자들의 이제 정보도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금융정보 요것도 이제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EU 관련한 그 DAC6 이 국제적으로 서로 과세 당국 간의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과세 유예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2022년부터 시행을 하면 불완전한 과세 인프라로 인해서 납세자가 반발을 할 거다. 특히 이제 과세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내 거래소 투자자만 과세를 할 거냐. 지금 법상으로는 뭐 해외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가액을 최근에 뭐 국세청이 취득가액을 입증 못하면 영원으로 보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으로 보겠다는 것은 위법인 것 같고요. 그걸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지, 납세자는 자기 나름대로 취득가액을 입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인프라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자료를 제출 못했다. 그럼 그게 과연 취득가액이 영원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문제, 뭐 거래소 간에 이렇게 이동할 때,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거래소로 들어올 때 이 김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 나는 금액을 그럼 취득가액을 인정해 줄 거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과세 기타 소득은 외국납세 공제가 안 된다.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하고도 이제 불형평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기본공제액하고 이 손실 5년 이후라는 거, 그게 이제 분리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거, 외국납부세 공제 안 되는 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일단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뭐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보고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전산화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과세 인프라 준비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국제 간 자료 공유하는 거, 그 과세 자료를 어떻게 보고할 건지 그런 걸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그 정도가 돼야지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뭐 무형자산을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무형자산 중에서 기타 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격 자체를 보면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쳐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권법 자체를 먼저 입법을 하고, 그래서도 좀 가능하면 통합을 해가지고 이 제도를 정비한 후에 2023년부터 같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